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문제는 현재는 계속 배점 자체가 10점짜리 배점으로 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가 나오면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부가세 신고서 문제는 7점 배점 그리고 3점짜리 다른 서류를 내는 근데 2019년도의 시험의 형태를 좀 바꾼 게 있긴 해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항상 냈었다 그랬는데 이걸 내지 않고요. 관련된 부속 서류, 부가세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부속 서류가 있죠. 네, 그 부속 서류 2개 작성하는 문제로 출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변형된 형태도 있었고, 근데 그걸 자주 내지는 않아요. 네, 그런 형태를 자주 내지는 않고 그렇게 낸 경우도 있다. 이제 그렇게 들어온 경우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들어가 볼게요. 지금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과세표준 산정 부분만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시면 사실상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점수를 득하기 매우 좋은 문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자료를 보고 2021년 1기 확정신고 기간에 수출실적 명세서를 작성해달라. 결론적으로는 서류 명칭 줬으니까 이 서류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서류에 가면 국세청에 신고가 되진 않지만 관리적인 측면 때문에 넣는 뭐가 있었냐면 거래처에 대한 내용을 넣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아예 단서를 줬네요. 거래처 코드와 거래처 명도 입력해달라. 거래처 코드 넣어달라고 했으니까 그냥 코드 넣으면 F2번 누르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우리 이 내용 정리하고 갈게요. 상대국은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상대국이라고 하는 건 내가 수출을 어디다 하느냐, 어느 나라에 하느냐 이 얘기인 건데 상대국은 의미가 없고요. 우리한테 거래처부터 이제 나머지 정보가 그럼 거래처가 나와져 있고 수출 신고 번호가 있고 선적일이 있네요. 그럼 우리가 일단 입력을 해야 되는 날짜는 선적일이죠. 왜냐면 지금 수출 신고 번호가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숙지하실 부분이 얘는 직수출이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문구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직수출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왜 갑자기 또 글씨가 안 써지는 것처럼 그러는 걸까요? 얘도 일하기 싫은가 봐요. 어머, 왜 이러는 거죠? 왜 가끔씩 일단 중간에 프로그램에 펜 기능 열리는 거 나올 건데 그거 무시하고 그냥 지금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이 수출 신고 번호가 있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직수출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직수출이 있었고, 근데 이게 직수출이면 우리가 공급 시기에 대한 건 금방 결정이 되죠. 그래서 공급 시기는 선적일로 가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이 선적일이 나왔으면 우리가 이게 전표 처리하는 날짜 그리고 요 날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세에 들어가는 날짜. 그러면 입력한 날짜는 4월 6일, 5월 1일, 6월 29일이다. 이렇게 해서 결론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하고 항상 비교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환율을 뭐로 갈 거냐라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선적일이라는 공급 시기를 기준으로 원화로 환가한 게 이전이다. 공급 시기보다. 그러면 환가한 날의 환율로 가시고 공급 시기 이후이다라고 하시게 되면 우리는 선적일의 환율로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있으실 수 있냐면 아니 환가라고 했던 날짜가 없더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외화로 갖고 있거나 아직 돈을 못 받았거나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냥 선적일로 가시면 되는 부분. 그러면 4월 6일이 선적일입니다. 그런데 원화 환가일이 4월 8일이에요. 그러면 선적일보다 환가 날짜가 뒤네요, 여러분. 그럼 이 결론적으로 뭐로 가셔야 돼요? 선적일의 기준환율로 가셔야 되겠죠. 그러면 선적일 기준환율인 우리는 1150원으로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미국이라고 해서 이제 DEF사에 들어갔던 두 번째 건 5월 1일이네요. 자, 선적일 5월 1일인데 환가가 며칠 날 했냐면 4월 30일이에요. 그러면 5월 1일 공급 시기보다 이전에 환가한 거죠. 그러니까 원화로 바꾸면 자, 그러면 우리는 환가한 날의 환율로 가시라고 했죠. 그래서 원화 환가일인 우리 1130원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6월 29일이네요. 자, 6월 29일에 선적일은 원화로 환가한 날짜가 6월 30일. 그러면 지금 이 부분도 첫 번째 봤던 거랑 똑같은 형태이죠. 그럼 우리는 선적일의 환율은 17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놓고 요거 맞춰서 그대로 무엇 하시면 된다. 타이핑 치시면 되죠. 그리고 회계 처리하라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사실 뭐 계산을 할 필요도 없으세요. 회계 처리해야 되면 우리가 곱하기를 해서 원화로 넣어야 되니까. 그런데 프로그램은 우리가 그대로 입력을 하면 계산이 되죠, 자동으로. 그래서 요것만 정리하시고 들어가시면 되는 부분. 그럼 부가가치라고 하는 모듈로 들어가시고요. 우리는 부속 명세서 원에 가셔서 수출 실적 명세서라고 하는 서류를 무엇 하시면 돼요?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클릭하시고 우리 일기 확정 신고 기간이라고 했으니까 4월부터 6월 입력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입력할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조회 기간은 일기 확정 신고 기간 입력하시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주어져 있는 정보들 보실 땐 절대로 오타가 나지 않게끔 하실 것. 자, 수출 신고 번호에 가셔서 우리 나와져 있는 번호 그대로 13042 그리고 하이픈 안 넣죠, 여러분. 10044689X라고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X 넣어주시면 되고요. 대문자니까 대소문 구분해 주시고 그리고 엔터 치시면 그대로 번호 들어옵니다. 자, 선적일자는 며칠 넣어주시면 되냐면 2021년도 4월 6일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통화코드는 현재 여기 나와져 있는 요거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US 달러는 미국 돈이죠. 그래서 USD라고 직접 치셔도 되고요. 코드돔 F2번 눌러주시고 미국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미국 돈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조심할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상대국이 미국이어서 미국 돈을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이라고 해서 꼭 우리가 외화로 받는 건 아니거든요. 원화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 돈으로 받을 수도 있으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실 것. 그래서 통화는 따로 표기가 됩니다. 자, 환율은 우리 1150원 넣어주시고 그리고 외화의 금액은 5만 불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원하는 자동 계산이 되죠, 여러분. 그리고 상단에 거래처 코드와 거래처 명 넣어달라고 했으니까 거래처 코드 난에서 F2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ABC사를 선택하시면 되죠. 그냥 영어 A만 누르시고 그럼 검색되죠. 그리고 엔터 하시고 내려오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단서가 되어 있는데 입력 안 하시면 그건 그대로 점수 안 줘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점수를 어떻게 계산할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으시니까 반드시 해달라는 요건은 다 넣으실 것. 자, 두 번째 130-45-10-011470X 눌러주시면 되시고 자, 그리고 선적 일자는 2021년도 4월 30일. 자, 그리고 이 부분 USD 통화 코드 똑같네요. 엔터. 그럼 따라 붙고. 자, 우리 환율은 1130원. 자, 외화 금액은 6만 불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거래처는 DEF사 F2번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한영키 누르셔서 D 눌러주시면 검색이 되겠죠. 네, 그래서 선택해 주시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거 입력할게요. 130-6425-2470-41X라고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일자는 2021년도 6월 29일. 자, 그리고 통화 코드는 F2번 눌러주시고 우리 CNY는 중국 돈이죠, 여러분. 그래서 중국이라고 되어 있는 위안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환율은 지금 현재 170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수출은 70만 위안이라고 했으니까 넣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1억 1,900이 나오네요. 자, 거래처는 베이징사라고 했네요. F2번 눌러주시고 우리는 베이징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베이징사 됐을까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끝.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사실상 타이핑 수준밖에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부가가치 세법상 외화로 수령했을 때 과세 표준의 금액을 뭐로 갈 거냐라는 것만 정확하게 정리하실 수 있다라면 그대로 입력하시고 끝내는 문제예요. 그래서 크게 어렵다라고 보긴 조금 어렵다라는 부분 자체가 없는 부분의 문제입니다. 자,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나오시면 우리는 3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 하시고 종료.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들어갈게요, 여러분. 두 번째 문제는 지금 누가 봐도 부가가치세 쪽 문제이네요. 자, 그래서 내용 보실 건데, 자, 요거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아예 열어놓고 들어가세요. 내용 봤더니 자 다음은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인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대한 관련 자료이다. 자 이를 반영하여 우리는 202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리고 신고서 작성하실 때 세부담이 최소화를 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요 문구가 나왔을 때 꼭 조심하실 게 뭐냐면 지문 상태에
본인들이 부가세를 직접 신고한다라고 되어 있는지. 왜냐면 아주 친절하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 적용할 아예 줄 거예요. 그런데 친절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국세청에 신고한다." 이렇게 줄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사업자가 직접 국세청에 신고하면 확정때 얼마? 우리 10,000원씩. 그래서 부가세는 10,000원 2번 받아서 20,000원이죠. 우리 소득세도 전자신고하면 2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20,000원이에요. 더 재밌는 건 여러분 2021년도 세법 개정 확정에 뭐가 들어가냐면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확장됐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볼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을 가지고 있다가 집을 팔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 전자신고하면 양도소득세도 전자신고 세액공제 20,000원 적용해 주겠대요. 그래서 뭐 우리가 사업적인 부분에선 크게 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뭐 법인들이 부동산을 팔긴 하지만 이제 어쨌든 개인적인 입장을 놓고 봤을 땐 큰 이렇게 볼 일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구가 있는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지금 확정 신고잖아요. 그럼 예정 신고 때 내가 환급세액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또 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예정 신고 미환급세액에 입력하라고 줬겠죠. 네, 그 부분 넣어주면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의 내용으로도 출제할 때 이런 단서를 달기도 해요. 그래서 확인 잘 해주실 것. 자, 매출 자료가 있고 매입 자료가 있네요. 그리고 하단에 기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저는 우리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기간집 넣고 활성화 시켜 놓을게요. 여러분들 하셨으면 안 하셔도 되죠. 네, 10월부터 12월 31일 활성화 시켜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매출 자료 가서 보시면 세금 계산서 과세 매출이다라고 해서 공급가액 8억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별도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여러분 남번호만 쓰고 가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매출 쪽이니까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에 가시면 되는 거고 과세 어디로 가자? 세금 계산서 발급분. 그러면 얘는 몇 번 난? 1번 난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1번. 자, 두 번째 신용카드 과세 매출액. 자, 공급 대가예요. 특이한 건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은 공급 대가로 자주 내더라. 자, 그래서 5,500만 원 부가세 포함이고, 그런데 바로 아래쪽에 신용카드 아래쪽에 현금 영수증이 있죠. 우리는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발행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과세 매출 공급 대가 1,100만 원이 있다. 부가세 포함이고요. 그럼 두 금액 더하면 6,600인 거죠. 남번호의 위치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두 건은 합쳐서 몇 번 난에 들어가시면 된다. 우리는 3번 난에 넣어주면 되죠. 자, 그래서 3번 난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항상 3번 난에 들어가는 금액이 있으면 몇 번도 같이 가라. 19번도 우리는 무조건 습관적으로 익숙하게 가져가시라겠죠. 네, 그냥 아예 습관처럼 갖고 가세요. 그래서 19번 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금액은 정리해 놓을게요. 우리 지금 6,600에 가액과 세액으로 나눠주시면 6,000에 얼마가 될 것이다. 600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6,000에 600 정리해 놔주시고 자, 그리고 네 번째, 내국 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매출. 자,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급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는 우리 국내 거래이고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면 영세율 세금 계산서니까 우리는 영세 자리에 세금 계산서 발급분 5번 자리에 넣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직수출 2천만 원 있네요. 직수출은 세금 계산서 발급 못하니까 영세율란에 기타 6번 란에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대손세액공제가 나와져 있어요. 그럼 대손세액공제는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여러 군데이죠. 근데 이제 매출 자료에 놨다라고 하면 우리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 어디에 대손세액 가감 8번 자리에 가시면 되고요. 혹여라도 이상하다. 대손과 관련된 부분인데 매입 자료에 있더라. 그러면 우리는 이 매입세액 부분에 누구요? 대손 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부분에 가고 나는 대손 처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변제를 했다. 그러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갈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아주 특이한 건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게 이제 직접 서류 작성하는 문제는 출제를 했었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입 쪽에 들어오는 대손 쪽은 한 번도 출제한 적이 없어요. 신고서 작성 문제로는 부가세 신고서 직접 작성 문제로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매출 쪽이네요. 자, 과세지와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몇 년? 10년. 여러분 우린
대손에 대한 게 기존에 2019년도까지는 5년이었지만 2020년도 세법이 개정되면서 몇 년으로 연장됐다? 10년으로 연장됐어요. 그래서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간까지 아래의 사유로 대손세액이 확정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법의 요건에서 기간이 지난 건 없다. 10년 이내 채권이다.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되고요. 자, 2021년도 9월 25일에 무엇이 발생했다? 부도가 발생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 우리는 부도가 발생하면 몇 개월이 경과해야 된다? 6월 경과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지금 현재 9월 25일이면 6월 경과가 되나요? 이거 그냥 손으로 세도 되죠? 10월, 11월, 12월, 다음 연도 1월, 2월, 3월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당해 연도 2기 확정에 못 들어가죠. 네, 다음 연도 1기 확정에 포함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6월 경과가 아니라 무엇이다? 아, 미경과이구나. 그럼 이런 미경과이면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입력하시면 감점인 거예요. 입력을 안 해야 되는 문제. 자, 두 번째, 2021년 10월 5일. 자, 소멸시 후 완성된 주식회사 성담에 대한 외상 매출금이 있다. 여러분, 소멸시 후 완성은 내가 물건을 팔고 돈을 받아야 되는 기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기간이 있었죠. 네, 그게 상법에서 3년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자, 그 부분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럼 완성된 시점에 무엇 하셔라? 들어가셔라. 자, 10월 5일은 우리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해당이 되죠, 여러분. 그리고 대손은 몇 개월로 본다? 6개월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손세액 공제는 지금 2기의 기간을 언제부터? 7월 1일부터 12월 32일에 해당되는 부분이 들어오면 전부 다 넣어주셔야 되겠죠? 예정 때는 공제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요건이 되니까 우리 넣어주셔야 되는 거죠. 동그라미. 자, 그리고 나는 몇 번에? 8번 난에 들어갑니다. 네, 정리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넣어야 되는 건 여러분 8번 자리에 가서 봤더니 금액 자리가 하늘색처럼 보여지죠. 일종의 회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세액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우리 대손세액은 자, 대손금, 부가가치세 누구이고 왜 제가 8천을 넣었을까요? 2,200인데 자, 2,200만 원이고요. 자, 여기에 곱하기 얼마 하시면 여러분 우리 110분의 10 해주시면 되는 거죠. 우리는 10%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110분의 10을 곱하면 얼마가 나온다? 우리 200만 원이 나오겠죠. 됐어요. 자, 근데 지금 대손세 공제를 받을 거잖아요. 우리는 공제를 받으면 내야 되는 세금에서 무엇 하자? 빼자. 내가 대손금을 회수해서 공제받았던 거 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부가세를 더 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 경우에는 빼는 게 아니라 가산 더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8번 자리에 입력할 때 무엇으로 입력한다? 음수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음수 입력. 자, 그거까지 정리. 그러면 매출 자료는 정리가 끝났습니다. 매입 자료. 자, 세금 계산서,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 일반 매입이다라고 주었네요. 아예 친절하게 나 세금 계산서 수치한 거 있고 일반이야 라고 줬으니까 그대로 몇 번 자리에 넣어주셔라? 10번 자리에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고정자산 매입이 있대요. 그러면 고정자산 매입은 11번 자리. 그러면 이 부분은 11번이다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업무용 기계장치에 대한 부분에 6천에 600의 매입이 있었고요. 그리고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5인승이고 1800cc. 자, 우리는 1800cc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매입. 자, 공급가액은 얼마? 3천에 300입니다. 그럼 고정자산 매입은 이 두 개의 금액을 합쳐서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11번 자리에. 그러면 얼마 넣어주시면 된다. 아, 9천만 원에 얼마를 넣어주셔라. 900을 넣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조심할 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죠. 이 부분은 대표적인 불공제 사유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불공이면 우리 몇 번 자리에 다시 넣어야 돼요? 16번 자리.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다라고 하는 16번 자리에 한 번 더 넣어주셔야 되는 거. 그래서 매입은 이렇게 정리. 자, 기타. 기타 쪽에 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2기 예정신고 때 무엇된 게 있다? 미환급된 세액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매출과 매입 정리 끝났으니까 여러분 아래쪽 정리하는 거겠죠. 그래서 경강 공지세액도 있고 이쪽 아래로. 그러면 우리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다라고 하는 건 몇 번 자리 있어요, 여러분? 21번 자리. 그래서 이 부분은 21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급이지만 우리가 환급이면 부가세 신고서에 음수로 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넣을 땐 양수로 넣는 거라고 했어요. 네, 음수로 넣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21번 자리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정상적으로 수취한 종이세금 계산서가 있대요. 뭐 종이세금 계산서 정상적으로 받아오는 거 문제가 될 건 없을 거고요. 자, 그리고 원재료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정신고 때 무엇한 것이다? 누락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공급가액은 얼마? 1,000만 원, 세액은 얼마? 100만 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대편이 종이를 발급하는 사람이고 난 그래서 종이 받아왔어. 그런데 나는 2기 예정신고 때 빠졌네. 그럼 확정 때 무엇 하시면 된다? 이런 예정신고 누락은 반드시 언제 반영 신고한다? 확정 신고 시 신고할 수밖에 없다겠어요. 그래서 확정 신고에 반영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했죠. 그러면 매입세액 쪽에 가시면 되시고 예정신고 누락분 몇 번 자리 가시면 돼요? 12번 자리. 그러면 이 부분은 12번에 넣어주시면 되네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정신고 누락이라고 나왔던 이 부분은 매입이에요? 매출이에요? 매입세금 계산서예요. 자, 여러분 매입은 국세청이 손해예요? 기업이 손해예요? 기업이 손해죠. 예정신고 때 1,000만 원에 100만 원이 들어갔었더라면 이 사람은 예정신고 때 손해볼 일이 사실 없었을 거거든요. 사실 지금 현재 환급이 나와서 뭐 어쨌든 손해볼 부분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 예정신고 때 환급이 있든 납부가 있든 그건 따지지 않는 거예요. 어찌됐든 예정신고 때 매입이 누락이 되면 내가 납부세액이 있었다라고 하면 세액을 더 낸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오히려 손해예요. 그래서 매입과 관련된 부분은 경정이 들어와서 청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아닌 이상 가산세는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매출은 일단 가산세가 있다로 시작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가산세는 없음입니다. 가산세 없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매출 자료 중에 전자세금 계산서 무엇이 있다? 지연전송이 있대요. 지연전송. 그러면 우리는 지연전송 가산세 정리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 500에 50만 원에 대한 부분. 그러면 우린 가산세는 지연전송 가산세를 정리할 건데 여러분 지연전송 가산세라고 했으니까 무슨 부분인 거예요? 아, 다음 날,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전송을 안 했구나, 늦게 했구나 이런 얘기겠죠. 그럼 지연전송 언제까지이죠? 우리 그 과세 기간에 다음 달 언제? 25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 확정 신고 기한까지예요. 그래서 1기는 언제? 7월 25일, 2기는 1월 25일. 그죠? 그때까지만 무엇되면 전송이 되면 지연 전송 그 시기가 넘어갔다 또는 그 시기까지도 전송을 안 했다 그러면 미전송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리고 우리 신고 불성실하고 납부 불성실에 해당되는 지연 가산세가 아닌 이상 모두 다 무엇으로 가라? 과세표준 또는 공급가액으로 간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저희 지금 금액이 5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요. 500만 원에 가산세 적용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곱하기 연 몇 퍼센트 해주시면 되시는 건가요? 우리 몇 퍼센트죠? 내가 또 남번호 안 보여드려서 기억이 안 나실까요? 네, 이거는 가산세 보여요. 0.3%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전송이다. 그럼 0.5%, 지연전송이다. 그러면 0.3%입니다. 그러면 우리 500만 원 곱하기 0.3% 하면 15,000원이네요. 그래서 15,000원에 가산세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무리 됐죠, 여러분? 이제 입력하러 들어가시면 되죠. 정리가 끝났으니까 저희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 순차적으로 입력. 자, 위에서부터 쭉 정리하겠습니다. 매출부터. 자, 그럼 1번 자리에 들어가는 부분은 8억이네요. 자, 그러면 8억 넣어주시면 세액은 자동으로 들어오죠. 자, 그리고 2번 자리는 없고요. 3번 자리 입력할 부분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우리 6천만 원이었죠. 그럼 600은 자동으로 나오고 자, 이 자리 입력하자마자 곧바로 마우스로 19번 자리 클릭. 자, 그리고 두 금액을 합쳐서 얼마? 6,600을 입력.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점까지 마무리. 자, 그리고
우리 영세율 쪽 세금 계산서 5번 자리에 가셔서 우리 6천만 원 입력해 주시고 당연히 영세율이니까 세액은 안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직수출 2천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부분 대손세 가감 자리 그러면 8번 란에 가셔서 우리 얼마 넣어주셔라. 우리 세액만 넣으셔라. 근데 음수입니다. 돌려받아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00만 원 입력. 그러면 여러분 여기도 입력이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 이제 매입으로 내려옵니다. 세금 계산서 수취분 자리 가셔서 일반 매입이라고 준 금액 우리 6억 1천이죠. 6억 1천 넣어주시고 자 매입은 항상 조심하시라고 했어요. 세액 자리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 직접 입력한다. 6,100만 원. 자 그리고 내려오셔서 고정자산 매입 두 금액 더했더니 9천이었죠 여러분. 그리고 세액 얼마? 900만 원 입력합니다. 그런데 고정자산 매입 중에 누가 있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었다. 그럼 16번 자리 가셔서 우리 오른쪽에 열린 화면 16번 란에 다시 50번 란에 가서 얼마를 넣어주셔라. 우리 3천에 300을 넣어주셔라. 그래서 매입은 세액까지 넣어주셔라. 지금 제가 불안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시험을 골고루 내다가 왜 자꾸 한쪽으로 편중되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매입 쪽에 제 불안한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보면 금액이 다 10% 금액이잖아요. 영세율이 지금 계속 안 보여요.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내가 영세율로 발급할 수도 있지만 내가 영세율을 받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반 매입에 있는 부분에 금액의 10%가 세액이 아니라 세액이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조심하실 것. 우리 본 수업할 땐 그거 풀어본 적 있어요. 네, 집중심화에서도 봤었고.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보여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거 정리 잘 하고 들어가세요. 금액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세율이 안 보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매입까지도 정리가 다 끝난 거죠. 그럼 이제 아래 내려오셔서 기타 정보 넣을게요. 자,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부터 넣겠습니다. 21번 자리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요. 금액은 300만 원 넣어줍니다. 그러면 원래 내야 되는 부가가치세가 1,700이었는데 300이 빠져서 1,400만 원 내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그리고 예정신고 누락분 넣어주셔야 되겠죠? 매입이었어요. 그럼 매입세액의 예정신고 누락분 12번 자리입니다. 자, 12번 자리 여러분 마우스로 클릭하면 오른쪽에 예정 누락분이 들어오죠. 자, 12번 자리로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이다, 기타이다. 세금 계산서 여러분. 자, 그럼 세금 계산 자리 클릭해 주시고 얼마? 1,000만 원에 100만 원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높아심입니다. 자, 우리 이게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신용카드로 원재료를 구입했고 예정신고 때 누락했다. 그러면 우리 그 밖에 넣어주는 건 맞지만 여기다 직접 못 넣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남번호 없이 열려있는 부분에 입력하시면 39번 자리에 무엇 된다? 짓게 된다. 소위 말해서 원재료이면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액 합계표라고 하는 일반 맵에 넣어주겠죠. 그럼 이 자리에 1,000만 원에 얼마를 100만 원을 이렇게 넣어줘야 위에 올라가요. 이런 거 실수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당황하면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어렵다라고 보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출을 항상 마지막에 풀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패턴에서 안 나왔던 문제를 잠깐 잊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세금 계산서 넣고 끝. 자, 그 다음 가산세는 없다고 말씀드렸고, 자, 우리는 매출과 관련된 지연 전송에 대한 가산세. 그럼 가산세는 26번 자리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가산세 명세 쪽에서 누구를 가셔라. 전자세금 발급 명세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지연전송이다 미전송이다. 지연전송 65번 자리. 금액은 얼마? 500만 원 넣어주시면 우리 15,000원 자동으로 들어오죠. 됐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나는 부분. 우리 지금 누락된 정보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누락된 정보 없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은 1,301만 5천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네요. 자, 다 되셨으면 꼭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저장 다 됐다고 하면 확인 눌러주시고 창을 닫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럼 이제 7점 맞으신 거예요. 네, 7점을 획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결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 여러분 결산은 제가 아예 습관적으로 어떻게 하셔라. 저는 사용하든 안 하든 그냥 무조건 무엇 하겠다.
학계잔액 시산표를 무조건 열어놓고 가겠다라고 했죠. 네, 학계잔액 시산표 12월 31일자로 무조건 열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누구부터 시작해야 된다? 수동결산부터 시작이죠, 여러분. 그래서 수동결산부터 시작이니까 일반 전표 입력을 여시고 12월 31일을 입력해 놓고 시작합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요거에 맞춰서 정리를 할게요. 1번 문제, 영업사원 출장용 차량에 대한 보험료 전액을 가입 당시, 자, 우리 금년도 7월 1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보통예금에서 계좌 이체하고 비용으로 처리했다. 우리는 돈이 나가면 자산 처리했는지 비용 처리했는지, 돈을 받으면 수익 처리했는지 부채 처리했는지 꼭 확인하셔라. 자, 비용 처리했다고 했네요. 그리고 월할 계산할 것.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는 1,000만 원이고 가입의 기간은 우리 금년도 7월 1일부터 다음 년도 6월 30일까지. 근데 여러분 이건 사실상 쉬운 문제네요. 6개월은 비용이고 6개월은 성금이란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를 푸실 땐 머릿속에 뭘 그리셔라. 아, 지금 1년이라고 했으니까 1년의 기간을 쭉 놓고 내가 무슨 뭐 마무리해야 되는 결산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12월 31일. 자, 이게 보고기간 종료일이겠죠. 그러면 이 보고기간 종료일 앞쪽으로 있는 건 우리 무엇으로 재무제표에 들어야 되고 비용으로 재무제표에 들어야 되고 자, 이 날짜를 기준으로 지금 미래로 가는 것. 그럼 이게 단기잖아요. 그쵸? 단기는 발생주에 의해서 비용이 맞는 거죠. 근데 그럼 차기는 아직 발생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로 가셔라? 아, 자산, 선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급, 비용으로 가야 되겠죠. 이걸 머릿속에 놓으시고 회계 처리가 전부 다 비용 처리했다. 요 구간 자체가 다 비용이다. 그럼 여러분 비용을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전부 다 자산 처리했다? 그럼 자산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그럼 누구를? 비용을 발생시켜 주시면 되겠죠. 항상 패턴을 그렇게 정리하세요. 그러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정리를 해 보시죠. 근데 이게 왜 제가 쉽다고 하냐면 6개월에 6개월이잖아요. 비용도 6개월이고 우리 성급도 6개월이죠. 그럼 이런 계산에 사실상 의미가 없죠. 1,000만 원 곱하기 12달 중에 나는 몇 달치만 정리하면 된다. 6달치만 정리하면 된다. 됐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계산이 되면 500만 원에 대한 정리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전부 다 무슨 처리했다? 제가 여기다 글을 써서 안 보이지만 요 자리에 비용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비용 처리했다. 그럼 누구 찾으러 가라? 선급 비용 찾으러 가라. 그럼 결론적으로 차변에 있었던 비용 어느 변에 대변에 감소시켜 주시고 우리는 선급 비용이 지금 모자라니까 어느 변에 차변에 우리는 자산을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네, 이렇게 패턴 공부하세요. 근데 왜냐면 회계를 하다 보면 이 문제를 잘 푸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이 문제를 계속 어려워해요. 왜냐면 하나의 패턴이 아니어서 그래요. 네, 자산 처리할 수도 있고 비용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리 끝났으니까 우리는 입력하러 들어갈게요, 여러분. 자, 수동결산이니까 12월 31일자 차변에 가시고요. 우리는 선급 비용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급 비용 넣어주시고 133번이네요. 자, 차변에 금액 얼마 넣어주셔라? 500만 원. 자, 그리고 우리 가지고 있었던 보험료 감소. 자, 그러면 대변에 근데 조심하실 건 뭐라고 되어 있다? 영업사원의 출장용 차량. 그러면 우리 보험료는 무엇으로 들어가셔라?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험료 대변에 넣어주시는데 반드시 판관비 선택해 주시라. 이거 참 많기도 하네요. 자, 우리는 821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정리 끝난 거죠?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9월 1일 기업은행으로부터 2억을 빌렸고요. 그리고 연 3%의 이자율로 1년간 빌렸다. 자, 이자는 원금 상환과 함께 1년 후 보통예금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월할 계산해 달래요. 그럼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자는 선치가 아니라 후치가 원칙이죠. 네, 그래서 쓰고 나서 돈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재밌는 건 1년 동안 돈 빌렸는데 이자도 뒤에 1년 뒤에 한꺼번에 주겠다는 얘기네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내용을 들어가서 보시면 나는 돈을 언제 빌렸다? 9월 1일에 돈을 빌렸잖아요. 그러면 금년도 9월 1일부터 언제까지? 금년도 12월 31일까지는 내가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자를 주어야 되는 게 발생했다, 발생하지 않았다. 발생했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거 정리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줘야 되는 이자 비용 또는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분을 계산해달라. 자, 돈은 얼마 빌렸고 2억 원을 빌렸고 자, 연이 얼마이고 3%를 줘야 하고 자, 월할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1년치 빌렸으니까 12달 그리고 그중에 9, 10, 11, 12 4달치네요. 12분의 4만큼 이자를 달라. 이 얘기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나요? 우리 지금 2억에 3% 하시면 6일 것이고 그 6에 12분의 4면 우리 소위 말해서 4분의 1만큼 내시면 되는 거네요. 네, 200만 원이 되나요? 3분의 1만큼. 그러면 200만 원이 되겠죠. 뭐 계산기 눌러서 계산하는 거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니까. 그러면 정리 끝났으니까 입력하시면 되죠. 그래서 차변에 누구 넣어주시고 이자 비용을 넣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 그래서 이자 비용 선택해 주시고요. 951번에 있네요. 금액은 200. 자, 상대 계정은 발생은 하였으나 아직 안 줬죠? 그러면 뭐로 가셔라? 미지급 비용 가셔라. 그럼 이 부분은 미지급금 안 써요. 미지급 비용이 맞아요. 네, 그래서 미지급 비용 넣어주시고 마무리. 뭐 거래처 넣으란 얘기 없으니까 우리 거래처는 입력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당사가 기말에 공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 자산은 다음과 같다라고 얘기하네요. 자, 추가 정보를 고려하여 결산에 반영하시오. 자, 기말에 있는 재고 자산은 원재료는 150만 원, 우리 제공품은 630, 그리고 제품은 650. 딱 이렇게만 나오면 좋은데요. 그쵸? 이렇게 나오면 그대로 무엇 하시면 돼요, 여러분? 결산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자동 결산에 가서 무엇 하시면 된다. 그대로 넣어주시고 전표 추가하면 끝이죠. 그런데 우리한테는 추가 정보라는 걸 준 거죠. 그래서 추가 정보에 가서 봤더니 자, 매입한 원재료는 지금 194만 원이 있는데 그 부분은 무슨 중이다? 운송 중이래요, 여러분. 그럼 미착품이 있다 이 얘기네요. 그러면 미착품이 있으면 선적지 인도 조건인지 도착지 인도 조건인지에 따라서 내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을 판매자의 자산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 지금 원재료는 매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매자 거에 들어올 수 있느냐 이 얘기죠. 여러분 선적지는 실어주면 끝이라겠죠. 그러면 실어주면 끝이다. 그럼 결론적으로 판매자는 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럼 구매자의 뭐가 되는 것이다? 재고 자산에 포함해야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미착품에 대한 건 창고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재료에 무엇 해주셔라? 가산. 그러면 가산한다는 얘기 끝났으니까 150만 원 더하기 194만 원. 그럼 얼마인가요, 여러분? 우리 344만 원인가요? 금액 고쳐놓으신 게 나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344만 원을 나는 결산자료 입력에 넣어줘야 한다. 됐을까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당사의 제품, 자, 기말 제품 650만 원, 이 부분하고 관련된 부분. 자, 적송품, 이런 적송품은 뭔가요? 우리 위탁 판매하고 있다 이 얘기네요. 그러면 물건을 팔아달라고 맡기는 사람이 위탁자, 물건을 팔아주는 사람이 수탁자, 적송품이 나왔다라는 건 위탁자가 수탁자 창고에 물건을 보내놓은 게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런 결론적으로 적송품은 내 창고에 있다 없다? 우리 회사가 위탁자인 거예요? 내 창고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금액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수탁자 창고에 있겠죠. 자, 그런 적송품이 485만 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줬네요. 수탁자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자, 그리고 위탁 판매 용도래요. 근데 여러분 어딜 봐도 팔았다는 얘기가 없죠. 그러면 수탁자 창고에 있는 부분은 지금 판매를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무엇 해주셔라? 가산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말 제품 650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650만 원에 485만 원을 더해서 입력합니다. 그러면 얼마 여러분? 1,135만 원인가요? 네, 35만 원으로 우리 수정해 놓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수동 결산이다, 자동 결산이다? 자동. 일단 자동은 패스. 수동이 먼저이니까 그래서 자동은 패스하시고 수동으로 갑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시란 얘기고 자, 결산일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에 대해서 우리 몇 프로? 1%의 대손 추정률을 적용하여 보충법에 의해서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충법은 컵에 물 채우기라고 얘기해 드린 적 있어요? 지금 내가 필요한 양이 요만큼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과거에 갖고 있었던 부분이 요만큼이 있었다라고 하면 빗금치지 않은 것만 무엇하자라? 채워줘라.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부분의 내용이 지금 현재 이만큼이더라. 빗금친 것만큼. 그런데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요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라고 하면 빗금친 부분이 넘친 거죠. 그럼 무엇한다? 환입한다. 그래서 계산했을 때 양수가 이쪽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양수는 설정하시는 거고 이건 음수로 나올 거예요. 음수는 무엇 하신다? 우리 환입한다 라고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단서를 줘버렸네요. 반드시 결산자료 입력 메뉴만을 이용해서 입력해라. 결론적으로는 우리 대손충당금 설정하거나 환입하는 거 일반 전표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구태여 내가 일반 전표에다 점수 안 줘요. 만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뭐로 가신다? 자동으로 가신다. 됐을까요? 그래서 외상매출금 1%에 대한 대손 추정. 자, 그러면 우리 잠깐만 학계잔액 시산표 좀 볼게요. 학계잔액 시산표 보시고 계산하는 거 하실 수 있으셔야 되죠. 네, 이거 무조건 자동 결산에 가셔서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버튼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활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손계산을 모두 다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번엔 합잔을 볼 일이 있네요. 그래서 저희는 합계잔액 시산표를 열게요. 자, 그럼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셔서 누구를 찾아주셔라? 우리 외상매출금 잔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외상매출금 자리. 그럼 우리 지금 현재 얼마이다? 6억 5,994만 원에 몇 프로? 1%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 얼마? 800이 있네요. 자, 이거를 빼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전 일단 여기다 메모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으로 봐도 여러분 지금 좀 감이 오지 않아요? 6억 5,994만 원. 자, 곱하기 1% 마이너스 800. 여러분 넘쳐요? 아니면 부족해요? 넘치지 않아요? 이거 1%이면 600만 원 정도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800이라고 가지고 있는 게 800이니까 사실상 이 부분은 뭐가 나올 것이다? 지금 음수가 나오겠죠, 여러분? 그러면 저는 빼볼게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800만 원에서 마이너스 우리는 659만 90 이거를 빼주시면 되니까 659만 9,400원을 빼주시면 되죠. 맞죠, 여러분? 659만 9,400원. 그거 빼주시면 사실상 뭐가 나오더라? 우리는 음수가 나오죠. 전 800에서 뺐어요, 여러분. 그래서 140만 600원 음수입니다. 그러면 우린 설정이 아니라 환입.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환입은 일반 전표에서 무조건 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요 부분이요. 환입하는 부분을 내가 수동으로 분계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일반 전표로 입력하라고 주면 일반 전표로 무조건 가셔야 되니까. 그럼 차변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누구 대손충당금이 넘쳤으니까 차변에 무엇 하시고 상계. 그러면 차변에 저 금액은 안 쓸게요. XX로 표시할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자 상대 계정 대변엔 누구 써주셔라. 대손 충당금 뭐가 있다? 환입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있죠, 여러분. 자, 이 부분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대손충당금 환입 매출 채권이에요. 그러면 이 계정 과목 성격이 무엇이다라고 했죠? 그건 이론 문제 풀 때 알려드렸어요. 반드시 구분하시라고 했어요. 우리 매출 채권의 충당금 환입은 판매비와 관리비의 무엇이다? 차감 계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대손상각비 차감 계정으로 들어가요. 차감이 돼야 돼요. 됐을까요? 그래서 우린 비용 계정에도 차감 계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 근데 이걸 이렇게 안 하려면 무엇 할 수도 있다. 이런 비용 계정이 차감이잖아요. 그럼 무엇 하시면 될까요? 대손상각비 마이너스 하시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감점 못해요, 여러분. 이따가 자동 결산했을 때 환입으로 들어오는지 대손상각비가 마이너스로 들어오는지 보자고요. 네, 어쨌든 지금 자동 결산해달라고 했으니까 우린 무조건 자동 결산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문제를 볼게요. 자, 결산 마감 전 영업권, 자, 무형자산이고요. 당연한 얘기. 잔액이 3천만 원 있으며 그리고 이 영업권은 언제?
2021년도 5월 20일. 그럼 단기에 샀다는 얘기네요. 자, 취득한 것이다. 자, 다음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5년 동안 월할균등 상각하며 정액법 쓰세요라는 얘기네요. 자, 상각기간은 계산 시 1월 미만의 기간은 1월로 한다. 원래 여러분 월할 생각하실 때 한 달이 안 되면 1월 미만은 1월로 보는 게 원칙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1일부터 말일까지 하루만 있으면 그냥 한 달이 돼버려요. 진지 예의 추진 이거죠, 여러분. 아, 너 월화 생각할 수 있니? 이거 묻고 싶은 문제이네요. 그러면 우리 지금 삼각비 계산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문제는 쉬웠던 문제 여러분. 왜냐면 금년도에 산 거잖아요. 그쵸? 과거에 산 거면 무엇 하셔야 돼요? 남겨져 있는 미삼각 잔액을 남겨져 있는 내용 연수로 나눠야 돼요. 머릿속에 그거 반드시 갖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무형자산은 뭐 우리가 금년도에 산 것도 주지만 과거에 산 거를 사실상 더 많이 건들거든요. 그거 기억해 주시고 그럼 우린 지금 올해 샀으니까 올해 한 번도 상각을 안 했으니까 사가지고 취득 원가가 그대로 뭐가 될 것이다. 미상각 잔액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부분에 상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 나는 지금 상각을 하고 남겨져 있는 연수는 5년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상각 연수 5년으로 나눠주시고 근데 1년을 채웠으면 이게 연상각비예요. 근데 1년을 못 채운 거죠. 그럼 1년은 몇 달? 12달입니다. 그 달 중에 난 5월 달부터 사서 바로 썼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1, 2, 3, 4가 못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그럼 12분의 얼마이다. 8만큼만 우리 정리하셔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린 지금 현재 어머 내가 여러분 저 정신이 나갔나 봐요. 곱하면 큰일 나죠. 자 여기 곱하기가 아니라 무엇이다? 여기 자리는 나누기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 2분 나누기 표시는 곱하기라고 있네요. 자, 3천만 원을 5로 나누시면 600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5로 나눠주시고 그리고 무엇 하셔라. 우리는 12분의 8만큼 계산하셔라. 그 부분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요, 여러분? 400만 원 나오나요? 네, 400만 원 메모하시고 정리합니다. 자, 이거 손으로 계산하시면 차변에 무형자산 삼각비 쓰시고 대변에 영어권 쓰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무엇이 가능하다? 자동이 가능하죠, 여러분? 그러면 우린 자동에 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2번은 수동이었고 3, 4, 5는 자동이었네요. 그럼 가격 프로그램 들어가시죠, 여러분? 죄송해요. 자꾸 입이 좀 마르네요. 자, 학계전액 시산표는 닫아주시면 되시고 일반 전표 입력도 이제 더 쓸 일 없으니까 우린 종료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재무제표 쪽에 가셔서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가세요. 자, 여기 들어오셔서 우리는 기간은 1월부터 12월. 엔터 치시면 그대로 회계기간 자동으로 들어오니까 그대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3, 4, 5 순서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면 3번은 우리 재고자산이니까 매출 원가라고 써있는 부분부터 순서적으로 내려올 거. 기말 원재료는 1번 원재료비 밑에 10번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 가셔서 얼마? 344만 원을 넣어주시고 엔터 됐죠? 자, 그리고 기말 제공품. 제공품은 여러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이니까 우리 단기 총 제조 비용 아래쪽에 있겠죠. 그래서 단기 총 제조 비용 아래쪽에 10번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얼마? 63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자, 그 다음 마지막 단기 완성품 제조원가 결정하셔야 되니까 그 아래쪽에 기말 제품 재고액이 있죠. 이 자리에 1135만 원 넣어주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까지 다 넣으시면 3번은 끝난 거죠. 자, 그 다음 4번. 자, 4번의 문제는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1%의 대손을 추정한다. 지금 추정률이 다르지 않으니까 우린 상단에 무슨 버튼을 쓰셔도 된다. 대손 상각이라고 하는 펑션 키 F8번 눌러서 쓰셔도 된다는 거죠. 뭐 마우스 클릭하셔도 되고 그러면 여기 대손율의 몇 프로? 1%. 자, 그럼 이 1%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럼 벌써 보시면 외상매출금 6억 5,994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해서 800 하시면 우리 음수 140만 600원 나온다는 거 했는데 나왔죠, 여러분? 됐어요? 자, 그럼 요것만 지금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이대로 두시고 추가하시면 안 되겠죠. 반드시 무엇 하시라? 명 만들기를 하셔라. 됐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쓰실 땐 시험지에 나온 게 누구까지 해달라고 했는지 확인. 근데 제가 왜 손계산일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하냐면 이런 외상매출금은 1%, 그리고 우리는 단기 대여금도 하고 싶대요. 단기 대여금은 3%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기능키 못 써요, 여러분. 2번 추가가 안 돼요. 그래서 손계산은 무조건 하실 수 있으셔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
무엇하시라 결산 반영 아이콘 눌러서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판매비와 관리비의 대손 상각비 외상 매출금 자리가 뭐로 들어온다? 음수로 들어옵니다. 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40만 600원이 들어왔어요. 자, 마지막 5번 문제. 우리는 영업권과 관련된 상각비. 그러면 무형자산 상각비 아래쪽에 있죠, 여러분? 그리고 영업권이라는 글씨 선택해 주시고 40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됐을까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다 끝나셨으면 우린 마지막에 무엇 하셔라? 전표 추가. 설마 여러분 회계까지 다 하셨는데 전표 추가를 여러 번 하진 않으시겠죠? 네, 전표 추가는 입력이 다 끝나고 딱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끝나고 나서 뭐 확인해 달라? 상단에 자동 결산 분계 완료라는 글씨가 들어왔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되어 있으면 전표 추가는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종료시켜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우린 이게 지금 각각 3점씩이잖아요. 9점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제가 하나 확인을 시켜드린다고 한 게 있으니까 4번. 자, 요거 잠깐 볼게요. 확인하실 필요는 없어요. 설명드린 게 있어서 보러 가시죠. 자, 일반 전표 입력 다시 눌러주시고 12월 31일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에서 전표 추가된 건 결차 결대로 들어올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12월 31일자에 결차 결대 안 쓰셔도 됩니다. 수동으로 넣는 건 안 넣어도 돼요. 결산에 문제 없어요. 그럼 지금 저희가 확인하고 싶은 건 대손 상각비와 대손 충당금 제가 음수로 정리해도 전혀 문제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용 보시면 대손 상각비 차감 계정으로 가야 되니까 지금 요 분계를 안 하고 그냥 대손 충당금이 대변 계정이잖아요. 나 대변에서 그냥 마이너스 칠게. 그리고 어차피 대손 충당금 환입이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손 상각비 아래 가서 상각비를 깎아 먹어야 되니까 나 그냥 대손 상각비 마이너스 할게. 대손 상각비가 없으면 마이너스를 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도 음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자동 결산을 쓰면 이렇게 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FM척으로 하는 요 분계를 이렇게 손으로 분계한다고 해서 틀렸다고 못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게 논란이 돼요. 이 메뉴를 안 달아주면 누군가는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 환입을 쓰고 누군가는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을 써서 음수를 쓰더라는 거죠. 감점을 못 하거든요. 거기다 또 자동 결산 쓴 사람까지 있다? 그럼 점수 채점을 몇 번 해야 되는 거예요? 3번을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기계 채점을 해요. 우리가 보는 시험은. 근데 기계 채점은 본인들이 세팅값을 넣는 것밖에 못 해요. 그럼 나머지는 사람이 들어가서 전부 다 다시 봐야 돼요. 근데 우리 지금 시험 보는 사람 상당히 많거든요. 정말 일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예 채점 하나로만 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확인시켜 드렸으니까 메뉴는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하실 때 4번은 조금 특수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희 이제 마지막 큰 문제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